매체를 중심으로 작업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김주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작가님이 조금 긴장하셔가지고 호응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번 전시에서 작가님이 이제 3가지 키워드를 정해주셨는데요. 각각의 의미와 작업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이렇게 고른 3가지 키워드, 사이트, 적힘, 그리고 균형 감각은 이 세 단어를 고른 이유는 제 작업이 시각적 짜임새를 토대로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한 땀 한 땀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과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회화의 화면을 위해서 균형 감각, 즉 나름대로의 온전함이 담기도록 배치를 하면서 작업을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구성에서는 제가 의도해서 시작점을 만들 때도 있고 또 보는 사람이 자유롭게 보이는 것들을 하나의 이야기로 이끌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풀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대상들이 떨어져 있거나 겹쳐져 있는 그 오묘한 순간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해석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화학 매체를 통해서 풀어냈을 때 생기는 시각 언적 힘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고 그 매력이 긍정적으로 느껴질 수 있게끔 작업을 연구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이제 작가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회화가 단순히 그림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처럼 이제 느껴지도록 이제 구성하신다는 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다음 지금 오늘 이번 전시의 제목이 미들게임의 체스 용어에서 따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이 단어를 선택하시게 된 걸까요? 일단은 이 전시를 구성하면서 제가 어떠한 관점으로 이제 대상들을 다루는지 좀 고민을 오래 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작업이 구체적인 대안이나 대답 같은 형식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했고 또 제가 세상을 볼 때도 뭔가 정해진 거나 획일화되어 있는 답이 있다고 보는 편이 아니라서 제가 무언가를 보면서 한 상황을 계속 의미심장하게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단어가 체스 용어 중 하나인 미들게임이라는 단어였고요. 저는 이제 제 작업의 주된 내용이 비교적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을 토대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작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 놓여진 것들이 가진 무수한 경우의 수를 그 시작을 지나 끝으로의 무한한 경우를 설명할 수 있는 용어라고 생각해서 전시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미들게임이 이제 정해진 답이 없이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상태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작업 과정에서도 그런 전략적인 선택이나 긴장감을 느끼시는 건지. 작업의 표면에서 보이는 그 겉보기 보이는 대상들이 이제 한 화면 안에서 이제 구성지게 엮이는 이유는 일단 제가 이들을 조형 요소, 그러니까 화면을 이루는 일종의 재료로서 다루기 때문에 정말 그 적절함에서 나오는 그 과정에서 생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무거워서 어떤 화면을 눌러주는 역할, 그리고 대상과 대상을 그것이 공간이라고 할지라도 이제 이어주듯이 이제 다리 역할을 하듯이 이어주는 역할, 또 늘리듯이 화면을 팽창시키는 어떠한 운동감이라든지 어떠한 되게 추상적인 어떠한 표현이나 효과까지도 이제 역할로서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하나씩 놓으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신중해지는 과정이 작업 이전에 항상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떠한 그 모양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모양이라는 게 이제 색깔, 형태 같은 모양을 통해서 연상되는 그 어떠한 감각으로 엮이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날아다니는 물체가 정지된 듯이 멈춰져 있고 또 무거운 물체가 붙어서 배경 위에 올라가는 듯한 시점을 가지게 되는 근데 그 기묘한 감각이 저희가 포착하고 싶어하는 일종의 예시인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무엇을 놓을지, 어디에 무엇을 배치하고 얼마큼의 간격으로 떨어져 놓을지 그것들을 계속 스케치해가면서 그 그림만의 존재 이유로 남을 수 있게끔 이제 이야기의 잠재력을 구성하는 편입니다. 그 과정에서 긴장감
사진으로 연결을 시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림이 이제 막연해지지 않기도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선택에 있어서 그런 연속의 일정이 약간 전략처럼 긴장감을 만들어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체스의 그런 중간 단계처럼 그러면 작가님은 체스의 어느 지금 단계에 있으신 것 같나요? 사실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 들었던 생각이 내가 너무 중간식은 너무 초반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어서 약간 좀 민망하긴 했는데요. 일단 저도 그렇고 지금의 작업의 상태, 진전된 상태도 그렇고 일단 상당히 이제 초반의 상태인 것 같아요. 일단 스타트를 끊는 건 확실하고, 그러니까 이 단어랑도 조금 어울리는 거가 믿을 게 있냐는 단어랑도 연결되는 게 정말 딱 그 초중반에 내가 어떤 수를 어떻게 놓느냐에 따라서 제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걸어가게 될지 중요해지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떤 상황이 앞으로 놓일지 저 개인적으로 잘 모르는 상황이고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이렇게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랑 대화하고 이런 기회가 생기면서 상당히 이제 신중해야 되는 그런 초반의 단계인 것 같아요. 이번 전시를 통해서 또 앞으로의 전시를 통해서 이제 관객들과 대화를 하고 자신을 보여주는 이런 기회들이 앞으로의 작가님에게 중요한 방향성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세요. 정말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없으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없으나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일본 작품에서 화살표가 아래로 내려가 있던데 혹시 그렇게 잡으신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몇몇 그림들은 제작 초반의 과정에서 구상의 스케치를 어떤 아이디어를 이제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약간의 어떤 역할이나 목적이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근데 저 작업 같은 경우는 그 관람객에게 이 공간이 처음부터 조금 낯설지 않게 뭔가 지점을 찍어주는 식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언제 어떤 전시장에 걸리든 간에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입구에서 저 입구에서 들어오자마자 저 아래로 향하는 화살표가 이제 관람객에게 제가 의도했던 거는 관람객에게 지금 이곳이 어떤 식의 이미지들이 펼쳐질 장소 이미지를 조금 암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가지고 이게 아래를 향하는 화살표가 이미지로 작용을 하는 거죠. 질문에 대답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금 이제 작가님이 회화를 지금 조형적인 대화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러한 대화를 가능하게 한 중요한 요소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이 이미지를 보면 이게 제 작년 개인전에 적은 사진인데 물론 요 전시를 통해서 제가 작가로서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일단 회화는 전시장에 놓일 수 있는 특수한 매개체 같은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제 사진을 찍듯이 이제 한 장의 그림, 이미지, 실물이든 한 장의 자료로 남는 게 아니고 그것들이 이제 전시장에 놓여지고 주변에 있는 작업들과 이제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제 관람자에게 어떤 공통된 맥락으로서 읽히게 되고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감동과 영감을 줄 수 있는 어떤 언어적인 형태의 그 역할을 가진 매개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시에서 이게 단순히 하나의 작업으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얘들이 어떻게 이렇게 얽히고 어떻게 이제 놓이느냐에 따라서 작업들이 이제 약간 보이지 않는 선처럼 이제 연결되고 이제 묶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관련들도 작가도 자기들이 이제 원하고자 하는 뉘앙스를 전달하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잘 전달되기보다는 그것이 이제 잠재적인 의미가 되어서 조형적인 대화가 가능하게끔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작업이 특히 언어적인 역할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가져와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뭔가 그 각각의 어떤 제가 제 기준에서 그리고 제가 이제 완성이라고 기준 지은 시점에서 갖고 있는 그 온전함이 그 언어적 역할 일종의 완결성을 좀 강하게 보여주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화라는 매체가 이런 전시장 공간 안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 작가님께서는 그런 반응을 이끌어내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지금 사진을 보시면 작업물을 보면 특정적인 소재인 돌이나 나뭇가지, 구름이나 자연물들이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어떠한 관심에서 이렇게 출발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제가 일상에서 관심을 가지는 소재,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경험하든 아니면 이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하든 제가 이제 눈으로 인식했던 저에게는 익숙하거나 또는 이제 능력적으로 생기는 지점들을 이제 그런 소재들로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제 사진 앨범 첫 그 즐겨찾기인데 보시다시피 이게 사람이 크게 관심이 없고 자연을 크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저는 이런 자연물들이 가진 어떤 고유한 생명력 그 자체에서 그 자체 이제 저희가 사람이 어떤 공간을 향유하면서 어떤 장면들을 포착했을 때 이제 느낄 수 있는 어떤 생태계적인 원리라든지 상상력을 자극하는 어떤 다양한 인간 관계들에 관심을 조금 갖는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어떤 제 관심사가 저만 다른 분들도 크고 작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일상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좀 상쇄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적이거나 문명적이거나 사회적인 것에 대한 어떤 개개인의 피로도적인 측면에서도 조금 잠깐 벗어날 수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실제로도 자연물을 관찰했을 때 그런 일상적인 부분에 있어서 피로를 덜어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연물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같이 이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 자연물을 되게 좋아해요. 식물을 키우거나. 그래서 그런 식물들을 키우면서 저도 진짜 최근에 키웠었는데 키우면서 되게 힐링하고 되게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작가님들도 이런 자연물을 보면서 피로가 덜어주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런 자연물을 관찰했을 때 특히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보시는 편인가요? 일단은 제가 이걸 이제 저의 화면에 옮겨올 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속성들을 조금 깊게 느끼는 편이에요. 대상에 대한 분석을 좀씩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뭇가지 같은 모습들은 얇고 또 힘을 충분히 주면 부러질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신에 그리고 우리는 어떤 나무에서 나왔었지 또 얼마나 오래 이제 몸통에서 떨어져 있었는지 등의 요소들로 인해서 각기 다른 모양을 갖게 돼서 생각해요. 또 나뭇가지는 뿌리로부터 뻗어나오는 기둥과 나뭇잎 그리고 열매와 꽃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이 굉장히 강하죠. 그럼 이러한 전체적인 이야기들을 갖고 혼자서 상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럼 다른 것들과 연결을 시킨다면, 그러니까 무엇과 연결을 시켰을 때 결과적으로 흥미로운 것들이 나올까? 무엇을 지탱하고 또 지지하고 할 수 있을까? 설령 그것이 이제 공간적으로 봤을 때 떨어져 있다고 해도 같은 이제 그냥 저 스스로의 눈도를 계속 집어넣으면서 이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대로. 그래서 최대한 많은 것들을 경험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생각이 조금 오래 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정이라든지 부러지는 그런 강도나 아니면 이제 시간상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런 거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자연물들을 이제 화면에 옮길 때, 캔버스에 옮길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화면이 비어 보이거나 어정쩡해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말로 설명하기 좀 힘든데 그 적절함이 서로에게 충분히 딱 담겨질 때를 좀 기다리면서 작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충분히 불러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본연의 어떤 색감, 그리고 크기감, 무게감, 방향성 등 이제 작업마다 각기 다른 균형 감각과 조화로움이 만들어지고, 또 크고 작은 여유로움과 긴장감들이 각기 다르게 생겨나죠. 그러니까 매번 달라서 사실 무언가를 구성하면서 이제 신경 쓴다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그림 그리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이 대상을 불러온 그 의도가 있다면, 제가 바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이 이제 충분히 드러날 때까지 붓을 좀 잡고 있는 편이에요. 그냥 예시를 들자면 그런 거 있잖아요. 구름은 흩어지듯이 그려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약간 말로 하면 좀 되게 쉬운데 그것이 오직 느껴지게 하는 건 좀 다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그린다의 영역 밖에 넘어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속성들이 나타날 때까지 좀 신경을 쓰면서 그리는 편입니다. 작가님은 매번 이제 구성을 다 다르게 하시잖아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을 적절한 조화를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품을 보면 여기 보면 대상들이 이렇게 둥둥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부여하는 감각을 의도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처음부터 이제 화면 위에 어떤 레이어들이 있어요. 뒤에 있는 레이아웃, 뒤에 있는 배경인데 앞에 있는 요소들이 이제 떠다니는 것 같이 표현을 해야지 또 의도를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작업은 굉장히 납작한 표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판 위에 옷을 올려놓는 가에 대한 의미인 거죠. 그리고 그 푸는 요소들이 나름대로 이제 입체 감각 밀도를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배경 위에 올려놓듯이 풀어가는데 이제 그것이 약간 촌실적인 감각까지도 이제 이끌어내면서, 또 이제 단순하게 어떤 공간의 효과, 빛이라든지 그림자 같은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이제 앞뒤 양옆으로 놓인 상황들을 이제 이미 그 온전한 그런 모양새와 이제 봤을 때 인식되는 그 형태로 그 존재로서 이미 충분히 잘 엮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그 그림자나 그런 것도 효과 없이 그냥 말 그대로 형태적으로 이제 걸쳐져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얼마큼의 거리 감각을 명확하게 보여주지는 않는 그 부유하는 듯한 효과가 보는 사람도 약간 그 어떤 되게 전체적인 어떤 효과처럼 느껴지고 능력처럼 느껴지는 그런 일종의 고양감을 좀 같이 느껴지게 한다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약간의 쾌감을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시각적으로. 그리고 일단은 사람 매체를 보통 설치 방법이 다 벽에 그려놓다 보니까 약간의 그 떠오르는 듯한 느낌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고양감의 연장선상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 미묘하게 다른 기시감이 오는 이유가 거기 이 지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표현 방식들이 조금 더 이제 내가 이 공간을 아예 대놓고 평면으로 인식해서 그림자든지 반사되는 어떤 사실적인 물리적인 어떤 법칙이 이제 작업에 많이 녹아든다면 이 내용적으로 아예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유한 느낌들이 좀 일종의 쾌감을 주기도 하고, 좀 그림을 좀 더 자극적이고 좀 낯설게 하는 장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부유한 작품을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한번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처음 보셨을 때. 되게 일상적인 사물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물인데 배치라던가 공간적인 왜곡들이 들어가거나 그러니까 분명히 저렇게 하늘에 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곡들이 들어가면서 되게 새로운 지점들을 지금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말? 다른 시각으로 보셨는지. 잘 전달되는 참 다행입니다. 어떤 이렇게 신비로움이라는 말도 참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영역 밖에 있는 요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 자체로 나름대로 어떤 순환 구조를 갖고 있고 어떤 체계를 갖고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 화면 안에서만 서로 모여가지고 뭔가 기존에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지점과는 조금 다른 맥락으로 그러니까 남아있는 거가 그런 느낌을 좀 더 강하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잘 느껴진다니 다행입니다. 네,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하네요. 이번 전시에서는 지금 뒤에서 이제 전시된 작품이 눈사람 킨슈타인과 사람 같은 무게감, 이런 사람처럼 생긴 형상들이 또 보이는데요. 실제 사람을 그리지 않으면서 인물성을 어떻게 주시는 걸까요? 되게 일단은 저도 가졌던 질문 중에 하나가 눈사람이라는 만든 누군가가 만든 눈사람이라는 물건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떤 설치물이라 했을 때 왜 우리가 사람이라는 단어를 붙이냐, 또 어떤 지점까지 우리가 사람이라고 이제 사람과 비슷하다고 이제 인식하는가에 대한 어떤 궁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형태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크기가 아니라든지 눈높이가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지는지, 그리고 이제 어떤 비상구 아이콘 같은 느낌을 보면 어떤 정말 극단적으로 단순화했을 때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동그란 부분과 조금 더 옆으로 넓은 어깨, 그리고 이제 알을 뻗어서 이제 상체 하체를 보는 생각하고 이제 어떤 두 발로 서 있는 어떤 사람의 형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골조가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어떤 기본적인 틀에 제가 눈사람을 저만의 방식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다른 요소들, 물성적인 특징이 아예 다른 것들로도 비슷한 형식으로 이제 쌓고 지어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형상처럼 느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작업을 진행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관객들이 그렇게 사람의 형상처럼 느꼈다면 굉장히 큰 의미의 결과를 가져가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일단 사람 같은 존재감을 보인다는 의미로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참 앞으로 이것을 좀 더 깊게 연구를 해서 작업적으로 좀 다양한 것들을 저의 언어로 쓰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기도 합니다. 지금 가장자리 폰트레인과 유용한 스펙트럼, 이 외곽을 따라서 구조화된 구성이 굉장히 특징적인데 왜 가장자리를 주요 흐름으로 통로를 설정하셨을까요? 사실은 저는 이런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했었던 작업들은 그렇게까지 큰 형태가 아니었어요. 큰 캔버스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시기쯤엔 한번 대형 어느 정도 좀 큰 캔버스 화면을 좀 구상을 해보면서 작업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되게 오히려 화면이 커질수록 그림 속에 있는 요소들은 작아지면서 그 개수가 덜하고 그것을 이제 하나로 이제 그것들을 하나로 묶어보면
일종의 긴 문장의 그림처럼 작업을 접근해봤어요. 세워져 있거나 가로지르는 방가성으로 사실 다른 작업에 넣어주고 많이 보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정방형 캔버스의 화면에 잘 적절히 작용할 수 있게끔 그 자체로 순환하는 구조를 가진 듯한 작업으로 이제 처음에 아이디어 스케치를 했었습니다. 광활한 하늘과 대지와 구름과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구조를 이제 수놓듯이 구성을 해보고 싶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자리를 주 지점으로 설정해서 하나씩 올려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작은 요소들이 여러 개 흩뿌리듯이 이제 긴 문장처럼 풀어내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작품에서 이제 시간성이나 운동성이 좀 암시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을까요? 일단 제 작업에서 시간성은 얕게 암시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면에 보이는 것들이 작업을 위해서 불러와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전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대상을 아닙니다. 날아다니던 생명체를 내려보자면 저는 대상을 이미지로 정지한 채 포착해서 어디론가 날아가려고 하는 대상을 붙잡는 것과도 같은 맥락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단순하게 정지된 것이 아닌 어떤 아주 길게 밀려진 시간 속에서 정지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작업에서 일종의 언어적으로 느낀다든지 아니면 어떤 역할을 하고 구성으로 작용을 하고 하는 것처럼 각각의 어떤 잠재적인 존재라는것도 결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성은 조형적인 형태, 그러니까 모양새의 방향성을 통해서 조금 생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딘가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 무겁고 얼만큼 가볍고 또 양쪽으로 무엇이 존재하고 와 같이 일종의 강약 조절의 감각이 생기면서 운동감과 시간성, 방향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서로 다른 이런 밀도나 아니면 그런 성격들이 형상들이 충돌하고 이렇게 정렬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리듬이나 규칙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떠한 직감적인 걸 풀어내시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저도 저 스스로 인정을 하기 시작한 건데 제 작업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직관적인 감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용이 좀 더 치우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이제 밀김이라는 단어의 어떤 수를 놓는 방식, 그런 경우의 수들에 해당하는 것처럼 이제 어떤 각 요소들이 상호작용할 수 있게끔 하는 감각으로 제 작업이 풀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상당히 융통성이 있는 작업인 거였어요. 제 작업이. 그리고 그것이 제가 좋아하고 또 추구하기도 하는 일종의 균형 감각과도 좀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격적인 거죠. 일종의 말버릇과도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좋든 나쁘든 일단은 습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내 친구와 같이 조금 안정적으로 균형이 잡힌 걸 좋아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든 서로 연결을 지어가려고 하는 것, 그런 구조를 가진 것, 그리고 적당한 그 퐁당퐁당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간격과 그 거기 생기는 어떤 리듬감이 생각보다 의도된 성격과 감각들에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저라는 사람의 성격을 저도 다르고 제 작업을 하면서 이제 다시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흥미로운 것 같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나 이런 거 진짜 좋아하는구나, 나 이런 사람이구나를 저 스스로도 좀 느끼는 편인 것 같습니다. 대상들이 살아있는 형태로 자리를 잡는다고 말씀했다는 표현이 되게 인상이 깊습니다. 실제로 붓을 들이고 그릴 때 언제 그 형상이 살아났다고 느끼시나요? 이게 밀도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면 고유한 간단함들이 이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모든 이 대상들을 보는 이유가 여기 화면 위에 존재함으로써 이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살아있는 형태로 자리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랑 그림 그리는 사람이 페인터로서의 저와 작업이 어느 정도의 용기화가 되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한 마음적인 심리적인 것만큼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성격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대상들을 그릴 때 동해지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시로 들자면 마라톤 영화 중에 러너스하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냥 막 열심히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힘듦이 잊어지고 이제 좀 모아지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나는 상태. 그런 것처럼 저도 이게 처음에는 물론 물에서 이렇게 흰 바닥 캔버스에 이렇게 대량으로 대량에서 올리는 과정이 조금 힘든 부분도 있고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그림에만 집중하게 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순서로 배치하시는지 아니면 실제 작업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작업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여기는 순간이 있으신가요? 이게 되게 부끄럽지만 저게 제 스케치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해봐요. 학교 때부터 저렇게 그리고 그러는데 평소에 이제 아까 이제 즐겨찾기로 되어 있던 앨범 보신 것처럼 사진을 꽤 많이 찍는 편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컴퓨터로 파일링을 따로 해보면서 언젠간 작업을 제대로 써야지 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작업을 뭔가 새로운 어떤 작업을 진행하게 한다 어떤 앨범 처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면서 얘는 무엇과 얽히겠다, 얘는 무엇과 잘 어울리겠다와 같은 기준들이 각각 다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런 식의 단순한 스케치를 통해서 한 화면 위에 겹쳐서 진행이 됩니다. 작가 노트에도 적힌 말인데 이 과정이 제가 생각하는 어떤 회화의 매력이던 것 같은 게 저렇게 스케치를 하고 저렇게 그냥 형태적인 단순한 것들만 구성을 해도 이제 작업을 통해서 옮겨지고 작업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완성이 될수록 이제 뭔가 이제 창작적인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어떤 지점들을 저도 경험할 수 있고 또 보는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과정들에서 이 사실은 되게 작은 낙서 같은 스케치이기 때문에 이게 큰 화면으로 옮겨올 때는 사실은 비례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환경에 의해서 오차가 생기게 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작업을 진행하면서 저 스케치를 지나서 이제 단순하게 캔버스 위에 이제 색감으로만 이제 스케치를 하고 이제 화면 구성적으로 비어 보이진 않는지 마치 이제 상대적으로 좀 예민한 감각을 조금 놓지 않으려고 하는 편입니다. 이제 눈으로 비교하고 조합하면서 어떻게 구성해가는 부분이 좀 아날로그적이면서도 굉장히 직관적인 방식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작가님 이제 다양한 표현 방식 중에서 회화를 선택하셨어요. 어떠한 계기나 이유에서 회화를 선택하신 걸까요? 이게 저는 일단은 그림 그리는 게 참 좋아요. 그게 뭐 정말 이게 제가 실제로 쓰는 이런 작업할 때 쓰는 팔레트 종류가 있거든요. 이렇게 물감을 짜면서 바로바로 색깔을 섞어가면서 여기 이제 여기 이 건물 5층에 있는 작업실 생겼는데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치예요. 종이한 스케치 위에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캔버스에 저렇게 색감으로 이제 대략적인 구성을 하면서
이제 오차를 줄여가는 그 예시로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 이상의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그림이라는 것이 일종의 착시 효과처럼 입체감도 줄 수 있고 또 빛도 느껴지게 할 수 있고 운동성과 시간성, 기분과 슬픔 같은 감정적인 것까지 심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가 그려진다는 거가 생각보다 많은 것을 담아내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치 비전해지고 그러니까 누군가 그 그림이라는 것이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누군가 마치 영을 빗자르는 것과 같고 또 옮겨오는 것과 같이 실물감을 화면 속에 만들어낼 수 있는 매우 흥미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해서 저도 그 매력을 놓치지 못해서 해야 한다. 제가 느끼기에는 작가님과 아티스트 토크를 진행하면서 그 미팅을 몇 번 했었어요. 근데 그런 정말 그리는 행위 자체를 되게 사랑하시고 즐기는 게 저는 되게 많이 느껴졌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작가님에게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씩 이제 꺼내서 세상에 이제 꺼내놓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앞으로 이제 그림을 통해서 더 탐구하고 싶은 주제나 나누고 싶은 고민이나 이야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저희 사실 저희 사람의 실루엣을 주제로 했었던 작업처럼 인간다움이 뭔지에 대해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예전부터 좋은 작업에서는 어떤 사람의 사랑감, 그러니까 인간적인 면모를 조금 충분히 보여준다고 생각을 해요.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그리고 그 깊숙한 면모를 작업에 옮겨오고 싶습니다. 지금은 저의 어떤 작업적인 언어 체계를 키워가는 초기화라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그 깊이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걸 키워갈 방향성을 연구해보고 싶고 또 회화 매체만이 보여줄 수 있는 특징을 좀 살려보고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그게 저의 어떤 회화다움에 대한 어떤 고민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찾아가는 것도 저의 역할이죠. 또 이거는 조금 현실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작가의 길을 보입니다.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여기 작업하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솔직히 지칠 때도 있습니다. 결과가 원하는 것도 나오지 않게 되고요. 그것들을 제가 정신력이라든지 체력들을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이거는 죽을 때까지 아마 고민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깊게 고민해보고 싶고 그리고 결과를 봤을 때 사실은 제가 아무리 어떠한 그 실물적인 원본을 꿈꾼다고 해도 결국에는 회화라는 것에 스트레스가 벗어나기 힘들지 않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계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 회화 매체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회화성에 대한 고민을 같이 찾아가면서 조율을 해가면 조금 더 행복하게 작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이제 아티스트 토크는 이제 여기서 질문 다 마쳤고요. 혹시 이제 여기서 들으시면서 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이제 궁금하신 부분을 자유롭게 이제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회화는 언제부터 시작하게 됐는지. 저는 일단 그림을 그린 건 꽤 오래됐어요. 제가 예고를 나와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서양화 전공을 하고 있었고 이제 그때 이제 그 고등학생 때 이제 매년 이제 학년별로 이제 전시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업으로서 물론 고등학생 때니까 뭐 그렇게 퀄리티가 높진 않지만 계속 이제 회화 매체를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어떤 연습할 기회들이 고등학생 때부터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계속 쭉 붓을 잡고 있죠.
궁금하신 점이나 아니면 작품을 보시고 느낀 점을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님이 되게 아티스트 토크를 굉장히 긴장 많이 하셨고 되게 이 시간만을 기다렸어요. 많은 걸 얻고 가고 싶다고. 아침 10시, 11시에 여기 세팅을 하면서 의자가 있는데 이게 한 3시간, 4시간 계속 이럴까봐 갑자기 너무 걱정인 거예요. 갑자기 만담처럼 둘이서만 얘기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되게 갑자기 크게 긴장이 됐었는데 가석수가 그래도 많이 찬 걸 보니까 굉장히 오늘은 기다려보지 않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못 본 거일 수도 있는데 작업에서 자연스러움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근데 반대로 인공물이라는 소재는 그럼 작가님한테 좀 어떤 의미인지 반대로 궁금해서 뭐랄까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맥락을 갖고 있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이게 스스로 그러니까 인공물 같은 경우는 사실 대부분이 생명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화하고 있는 어떤 수리적인 어떤 논리가 좀 그러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목적을 달기 때문에 어떤 것에서 버려지고 또 그 목적이 아직 유지하고 있기 목적을 아직 달성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그런 다양한 맥락들 그리고 거기에 사용자들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런 투사되는 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단계에서는 특히 지금 그리고 성격적으로 뭔가 답이 굉장히 까다로운 소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소재로 쓰는 순간 저도 그거에 해당한 이야기를 꺼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네, 이상으로 오늘 아티스트 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전시를 끝까지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이제 각자만의 그런 해석을 마음껏 펼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임종현 작가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